이어서 11장 커럽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강의 내용까지 기말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그래서 11장 커럽션에서 몇 가지 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라이드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가 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커럽션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부패가 경감되고 어떤 같은 조건이라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부패가 조금 경감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부패가 조금 더 만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이어서 몇 가지 이제 그 연구 결과들, 부패와 관련된 이제 흥미로운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다 소개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11장 커럽션에서 첫 번째 섹션인 이제 8 questions about corruption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사례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말 시험 범위는 오늘 강의 내용 가능한 이제 첫 번째 섹션까지는 다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8가지 퀘스천인데 공공부문 부패, 민간 부문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그 배임이라든가 횡령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커럽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법 행위들. 첫 번째 부패란 무엇이고, 두 번째 가장 부패한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인지 제가 간단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 심하게 부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부패 규모를 실제로 추정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다섯 번째로 공무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사실 이제 부정부패의 온상인데, 사실 부정부패라고 하면 정치인들과 공무원, 대통령 포함해서요. 대통령, 국무총리, 정치 시스템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부패 뿐만 아니라 그 고위공직자들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시의회, 구의회 이런 의원들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고 경찰, 검찰 다 포함이 되겠죠. 혹은 이제 국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세관, 그렇죠?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높은 보수를 제시하게 된다면 그러면 부패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과거에 이제 9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과거에 이제 부정부패가 한국도 심했었으니까 지금도 지금도 심하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한국 공무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주면 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뇌물을 제공하려고 해도 그 정도의 돈을 내가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돈을 받고 내가 부정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높은 보수를 제시하면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이라고 과거에 생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쟁이 심화된다면 부패가 줄어드는가? 이건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에서의 경쟁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곱 번째는 부정부패와의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도 새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보통 이제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든가. 근데 이제 성공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패는 경제 성장에 해로운가? 당연히 해롭겠죠.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부패란 무엇인가? 한국말로 다 되어 있고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이제 사익 추구를 위해서 공직을 남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최근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뭐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뭐 뉴스만 조금 검색해 보시면 뭐 대표적인 사태가 이제 LH 사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몇 뭐 몇몇 사건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아직 그 재판 중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확실하게 이제 확인된 것들 생각해 보면 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이제 모 정책실장이 이제 그 임대차와 관련된 법안을 아마 만드는데 참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성대 교수님이셨고요. 아마 이제 다시 한성대로 돌아가시겠죠. 뭐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데 이제 참여하셨을 것이고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여하셨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을 몇 퍼센트 이상 이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었었는데요. 정책실장께서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뭐 며칠 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법에서 제한하는 몇 퍼센트 이상을 넘겨서 전세금을 인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사익 추구죠, 그렇죠? 기본적인 사익 추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정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을 이용한 것,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의 얘기는 뭐 또 다른 얘기고요. 지금 우리는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법적 책임이 있느냐, 법적 책임이 없느냐는 그건 사실 경제학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무엇이 부패인가, 사익 추구를 위해서 이제 공직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사례가 박주민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국회의원도 이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했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제 공직의 신분을 이용을 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LH 사태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패의 다양한 형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 한국 사회와는 좀 괴리된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과거에 한국도 이제 이러한 부패의 문화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형태의 이제 부패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뭐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부터 시작해서 뭐 신흥국,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들에 대한 사례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선진국, OECD에 해당되는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으니까 조금 폭넓게 다양한 부패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공부문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자산인데 그걸 임의 처분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들은 얘기여서 확인이 좀 불가능한데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은 이제 발권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발권.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중에 그 신진 작가들, 그러니까 그림 화가들이죠. 신진 작가들의 작품, 뭐 조각도 포함이 될 거예요. 이런 작품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서 한국은행 건물 안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갤러리 같은 걸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 곳도 한 군데 있고 건물의 뭐 계단이라든가 뭐 홀이라든가 라비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나씩 멋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데요. 그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저 때의 얘기도 아니에요. 라떼도 아니고 정말 옛날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공공부문의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뭐 퇴직하는 어떤 몇몇 직원들이 은행에 걸려 있는 그림을 띄어서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은 좀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한국은행 내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아마도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납품 업체 조달 선정 과정에서 이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이번에 뭐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어떤 지방 정부에서 어떤 도청이 될 수도 있고 시청이 될 수도 있겠죠. 시청에서 뭐 공사 업무 하나를 이제 발주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발주 업체들이 서로 입찰을 할 거예요. 보통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가장 공사비를 낮게 같은 조건이라면 공사비를 가장 낮게 제시한 업체가 이제 그 이 공사 업무를 수주하게 되는데 뭔가 이제 이런 정보를 준다든가 혹은 암묵적으로 미리 이제 어떤 그 비밀 입찰이기 때문에 가격을 공사비를 제출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서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밀 기호 같은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해서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된 업체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시청 관계자들, 공무원들한테 이제 금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이제 리베이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뇌물수수, 공금횡령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겠죠. 뇌물수수와 관련한 이제 부패를 세금이나 혹은 뭐 수수료, fee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세금과 그 tax와 뇌물은 bribe죠, bribe. bribes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성질이 다릅니다. 뇌물은 정부 수입이 아니죠, 당연히. 그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으로 인한 거래 비용보다 뇌물로 인한 거래 비용이 더 큰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뇌물을 지급했을 경우 제가 누군가에게 청탁을 하고 뭐 이제 청탁금지법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죠.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청탁을 저쪽에서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세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물을 주고받고 서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죠. 예. 뇌물 받고 내가 안 해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뇌물을 로비를 위한 정치 기부금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처럼 로비를 위한 정치 기부금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과 정치 기부금은 이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이제 세관 공무원 수입관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혹은 뭐 인허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업체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정 품목의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는 건데요. 줄지 말지를 이제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센스를 받고 뭐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원하는 기업이 있겠죠. 상당한 이윤을 예상을 해서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뇌물을 통해서 이런 인허가권을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부패가 세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관세를 피하거나 정부의 인허가권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로비라고 하는 건 이익 집단이 단체로 정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산업, 해당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혹은 이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협회를 만들어서 정부나 국회 혹은 뭐 청와대겠죠.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하나의 기업이 세관 공무원을 매수하는 것이 부패라고 한다면 혹은 이제 특정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인허가권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로비는 대체적으로 이제 관세를 철폐하거나 혹은 이러한 라이센스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물을 준 기업한테만 이익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지만 로비는 혹은 정치기부금은 이제 협회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여러 기업들에게 혹은 잠재적 기업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기업들한테까지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비는 말씀드렸듯이 제도 자체가 바뀌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겠지만 뇌물은 일시적이에요. 한번 주고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패와 정부의 지대추구 행위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둘은 또 같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공공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 행태 중에 하나가 뭐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덕적 해이의 모럴 해저드죠. 모럴 해저드의 하나의 어떤 사례로 렌트 시킹 지대추구 행위를 이제 꼽기도 하고 뭐 도덕적 해이와 뭐 지대추구 행위를 또 별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부문의 행태 중에 하나가 이제 지대추구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무엇인가 정부 혹은 공무원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죠. 이제 부패 혹은 뇌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의 소득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추구는 훨씬 더 광범위한 그 시장과 경제 활동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부패는 물론 이제 뭐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지대추구와 부패를 비교해 본다면 이제 부패는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이제 소득 이전 트랜스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퀘스천은 어떤 나라들이 가장 부패했는가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는 주로 세 가지 지표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보통 번역하는데요.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패 인식 지수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패 관리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ontrol of Corruption 그래서 각각 점수의 스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ICRG에서 공표하는 부패 지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값들을 가지고 부패의 정도를 측정한 다음에 국가들을 이제 랭킹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부패 지수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EBRD죠. EBRD, 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일 거예요. 유럽 개발은행, 유럽 부흥 개발은행인가 그럴 거예요. 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그 다음에 and Development입니다. 월드뱅크 비즈니스 인바이런먼트 앤 엔터프라이즈 퍼포먼스 서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업의 이제 중간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s라고 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설문조사 중에서 각각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항목이 있냐면 이제 매출액 중에 몇 퍼센트를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s에는 작년에 공무원들이 뇌물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이거 일종의 이제 뇌물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뇌물을 요구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가구의 비중을 부패 변수로 측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부패 관리 지수 그 다음에 부패 인식 지수를 기준으로 가장 부패한 상위 10%의 국가들 전체 샘플 사이즈가 200여 국가가 되니까 한 20여 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들도 좀 보이죠. 그래서 콩고, DR 콩고, 적도기니, DR 콩고, 그 다음에 미얀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일부 보이고요.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라오스는 동남아 국가고 남미 국가도 보이죠. 파라과이.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구소련 연합이었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과거에.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북한도 여기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 아프리카, 동남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비슷한 패턴을 부패 인식 지수에서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 다음에 이제 ICRG에서 측정한 지표에 따르면 여기 이제 차이나도 들어가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CVS 이 경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그렇죠? 네, 우간다까지. 그래서 심하게 부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developing country이거나 개도국이거나 이제 체제 전환국 transition countries라고 불러서요. 이제 과거 구소련 연합에 포함이 되어 있던 국가들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으로 이행한 국가들을 이제 보통 체제 전환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이거나 혹은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경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셨듯이 소득 수준이 대체로 낮은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몇몇 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폐쇄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과의 이제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교역 규모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면 그 국가의 수출 규모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규모가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모랑 수입 규모를 합치면 GDP의 60%가 넘어요. 제가 이걸 뭐 전체 GDP로 나누어서 교역 규모를 측정합니다. 뭐 반드시 교역 규모가 정의가 이게 아니고요. 데피니션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교역 규모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수출 규모와 수입 규모의 합을 GDP로 나누어서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GDP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GDP에 포함이 되는 것은 이제 net export니까 수출과 수입을 차감한 것이잖아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굉장히 많고 수입도 그것만큼 굉장히 많아서 둘이 같아 버리면 사실 수출과 수입이 GDP에 기여하는 것은 없지만 교역 규모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어떤 나라는 부패가 심하고 어떤 나라는 부패가 심하지 않을까? 몇 가지 측면에서 볼 텐데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버스 코젤리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보통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대체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인적 자본 축적도 더 가속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개선이 되는, 제도가 점점 좋아지는 혹은 더 좋은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자체의 역할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도가 소득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이번 학기 전반부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전에 다 확인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식민지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 뭐 모텔리티 레이시였습니다. 뭐 따라서 유럽 스타일의 어떤 제도가 정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착취적인 형태의 제도가 도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extractive institution이 초기에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패가 만연될 가능성도 높겠죠. 두 번째는 이제 종교의 역할도 사실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인데요. 개혁 종교라고 부르기도, 개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개신교죠, 개신교, 신교. 가톨릭의 어떤 부정과 부패,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어떤 가톨릭 교회와 정부의 공권력 왕정이죠. 왕정 체제에서 종교와 왕정의 어떤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으로 탄생한 종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당시의 사회적 뭐
뭐 종교적, 문화적 이런 배경들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딱 하나만 분리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하나 꼽는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중요하게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뭐 가톨릭의 어떤 뭐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가톨릭의 교회 하이어라키와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조직이죠. 교회의 조직과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쪽의 교회의 조직을 보시면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부님들이죠, 그렇죠? 예.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이어라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주교 신부 뭐 쭉쭉 올라 이런 형태의 이제 하이어라키가 형성이 돼서 교황까지 가고요. 하지만 이제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 이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국가별로 그 추기경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기경 밑에 이렇게 뭐 주교자 성당을 중심으로 이제 하이어라키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기본적으로 분권화되어 있고 이제 교회 내부에서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도 교회 내부에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의사결정의 어떤 구조가 당시 종교개혁이라든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뭐 부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선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남용, 그다음에 혹은 부패를 견제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견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이제 활발했던 유럽의 프로이센 지역에서는 그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일환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읽고 쓰는 이제 공부도 굉장히 폭넓게 확산이 되었었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되고 글을 알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인적 자본 축적이 굉장히 활발하게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되고 인적 자본 축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어떤 자본주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관계보다는 여기선 종교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인적 자본 축적과 교육 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정신이라기보다는 교육 수준 향상과 인적 자본 축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폴리티컬 인스티튜션의 역할인데요. 뭐 중요한 건 언론의 자유겠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유권자들이 기존 인컴번트라고 부르죠.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가 보다 더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탈환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의원 내각제라든가 대통령제, 뭐 비례대표제라든가 과반수 득표제 이런 뭐 정치 제도에 따른 어떤 부정부패의 효과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뭐 별도로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부패 관리 지수 측면에서 보면 소득 수준과 부패 정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보이냐면요. 그래서 뭐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합니다만 2000년대 초반 데이터인데요.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대체로 부패 정도가 낮고요. 물론 마카오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로 낮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일수록 부패 정도가 이렇게 좀 높습니다. 혹은 반대로 부패 정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높은 국가들이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부패 정도가 낮은 국가들이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인과관계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부패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서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고, 또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렌트 시킹 비헤이비어라든가 뭐 공공부문의 어떤 부패가 더 만연해질 수 있겠죠. 사익을 추구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부패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의해서 볼 만한 것은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부패의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패 수준이 심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어요.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부패 정도의 차이는 부패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패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갖는 국가들 사이에서 부패 정도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 수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건 이제 부패와 관련된 지수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평균 교육 수준입니다. 평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 혹은 반대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 소득 수준은 비슷하지만 부패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첫 번째 교육 수준의 차이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가 낮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거꾸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부패가 심한 국가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인과관계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요인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요인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소득 수준이 비슷한데 국가별로 부패 정도의 차이가 좀 심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요인이 바로 개방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국가가 개방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개방화 정도를 교육 규모를 수출과 수입을 합한 것을 GDP로 나누어서 교육 규모를 측정한다고 했었는데, 트레이드 쉐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수입 비중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나누기 GDP예요. 그래서 이 비중이 높을수록 개방화가 더 많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비율이 낮을수록 개방화 정도가 약하다. 좀 더 폐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더욱 개방화되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보시면 뭐 그렇지 않은 확인되지 않는 이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부패 관리 지수라든가 부패 인식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보다 개방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부패 정도가 조금 완화된다, 부패 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부패 정도가 약한 국가에서 개방화 정도가 좀 더욱 개방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입 규제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 규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이 진입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다양한 규제가 있어서 그 규제들을 다 이렇게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영업활동, 기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의 이제 진입 규제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며칠이 소요가 되는가로 측정을 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이걸 이제 카운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창업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끝내는 데 소요되는 날짜, 평균 기간일 거예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진입 규제가 좀 더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입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대체로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패 정도가 심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기업을 설립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론의 자유인데요. 언론의 자유는 이제 네 가지 지표를 평균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프리덤 하우스에서 뭐몇 가지 지표들을 제시를 하는데, 뭐 laws and regulations influence media content, 그러니까 언론에서 제작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콘텐츠겠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규제하는 법이 있을 텐데, 그런 법이 이제 얼마나 심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political pressures and controls on media content, 정치적인 압력, 통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economic influences of media content,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repressive actions 뭐 이런 것들, 신문과 방송에 있어서 어떤 억압적인 행동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들을 평균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보시면 언론의 자유 정도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부패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혹은 거꾸로 부패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언론의 자유가 거꾸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인터랙션이 양방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력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일수록 부패의 정도는 약화된다. 이제 혹은 반대로 부패한 국가일수록 언론이 통제된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네이버, 저도 가끔 뭐 들어가는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좀 쉽게 빠르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헤드라인 뉴스만 이렇게 쭉 보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지금 집권 여당에서.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막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발의했는지 발의하지 않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뭐 네이버가 뉴스를 요약해서 뭐 제공을 하든 제공하지 않든 그건 별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아마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런 어떤 법안의 목적은 자신들에게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정적 결론 정리해 보면, 부패는 1인당 소득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 부패 정도의 차이가 좀 많이 관찰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시장 개방, 오픈니스에 따른 차이, 그 다음에 진입 규제,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부패의 실제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 몇 가지 사례들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998년에 우간다 스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꽤 과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의미가 있어서 우간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 80%가 뇌물을 줘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8% 정도를 뇌물로 줘야 된다. 뭐 11조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8%를 뇌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이에요. 레이니카하고 스펜슨 2004년에 이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의 지방마다 학교들이 전국에 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건물을 개보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우간다니까 한국의 초등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한국의 초등학교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다 초등학교 몇 년 전까지 다니셨잖아요.
그 초등학교 어떤 초등학교에는 아직도 화장실을 그 서울에 있는 뭐 동네가 나쁜 동네도 아닌데 다 뭐 서울에 나쁜 동네 이제 별로 없잖아요. 다 좋은 동네인데 화장실이 아직도 한 20년 전, 30년 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초등학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보수를 하자. 그 학부모들이 저기 그 십시일반으로 이제 돈을 낼 테니까 개보수를 하자고 해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건물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뭐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학교의 비품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와 관련된 실습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학교를 방문을 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았는가를 확인을 했더니 지급한 금액의 15%밖에 못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마다 1,000만 원을 그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50만 원만 받고 850만 원은 사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85%가 어디로 갔는가 해서 확인해 봤더니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 보조금의 대부분을 이제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벤자민 올켄이라고 하는 이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는 인도네시아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가서 이제 과연 정부가 사용하는 금액 가운데 얼마만큼이 횡령되는가, 얼마만큼이 사라지는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책정된 예산 중에서 한 29%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도로 건설이 이제 끝난 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샘플링 하는 것이죠. 도로의 일부를 이렇게 쭉 구멍을 내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보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보면 여기에 이제 맨 밑에는 뭐 자갈이 깔려 있을 거고 그 위에 뭐 시멘트를 얇게 포장할 거고 다시 그 위에 이제 아스팔트를 까는 식의 그 공법이 있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뽑아내면 적정한 그 두께의 자갈, 그 다음에 적정한 두께의 시멘트 가포장을 한번 하고 그 위에 이제 아스팔트 몇 센티미터 두께로 깔아야 되는 이제 어떤 공법이 있는데 근데 이런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도로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제대로 포장이 되었는가 그래서 비용을 역추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규모보다 좀 적게 시공이 되었다면 그 얼마만큼 적게 시공이 되었는지를 이제 거꾸로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29%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제 그러니까 도로 상태의 퀄리티가 3분의 2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교량이라든가 다리 건설 이런 것들을 맡기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과거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어야 될 쌀의 경우에도 18%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부패 규모가 그렇게 적지는 않다. 적게는 한 10%, 15%에서 많게는 뭐 한 30%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아까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부패가 줄어들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노동경제학의 개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사실 불편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인도에서 면허증 취득하는 거 보여드리면 그 뇌물을 주고 부정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뇌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러니까 뭐 가능한 이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많이 받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메커니즘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임금이 올라가면 정말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가능성이 줄어들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면 반드시 임금이 올라갈 때
부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임금이 높아지면 뇌물도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요 정도 받고 내가 그 청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 10만 원만 봉투에 담아서 주면 대충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만 원, 40만 원씩 뇌물을 줘야지만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오히려 뇌물의 크기가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올려주는 것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장치는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에서 행정부처의 여러 가지 그 뭐 업무들을 상시로 감독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제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그 뭐랄까요 징계 청구권도 허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공공부문에서의 부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뭐 오픈리스와 관련해서요. 경제가 개방이 되고 한 국가의 경제가 개방이 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된다면 그렇다면 부패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내에서도 경쟁이 심화되면 이제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 기업들의 이제 초과 이윤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도 거의 뭐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혹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쟁적인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쟁적인 시장에 진입 규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규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시장에 진입 장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거나 혹은 다수의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경쟁적인 환경을 비경쟁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일을 이제 뭐 정부나 국회나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전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남아 있게 되는 기업들은 초과 이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과 이윤이 예상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그 커패시티가 굉장히 좋거나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냐면 경쟁적인 시장을 불안전 경쟁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은 시장에 잔류할 수 있게 되고 전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와 일종의 암묵적인 협약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이제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서 시장의 진입 규제를 의도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면 역량이 조금 약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이 되겠죠. 그럼 잔류한 기업들은 초과 이윤을 얻게 되고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준 정부 혹은 정치인들과 이러한 잉여를 쉐어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들이 이제 입법화된다면 공무원들은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고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수정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은 물론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편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쩌면 철폐되어야 하는 규제이기도 한데 사라져야 되는 규제이기도 한데 이 규제들을 뭐 저도 정확히 어떤 규제가 사라져야 되고 어떤 규제가 존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들여다보면 없애야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규제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한다면 그 규제를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하는 뭐 관계 부처들, 관련 공무원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실에서는 뇌물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꽤 오래전 이야기긴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이제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공공부문에서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행사 같은 거 하면 그 뭐 민간 기업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저는 이제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된 일을 과거에 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 뭐 시행사들 이런 엔지니어링 컴퍼니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체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랑 이제 국토교통부 이런 곳이고요. 그럼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간 기업들에서 정부가 주최하는 그런 회의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다 이렇게 임원들이 오세요. 그 민간 기업의 임원들이 오셔서 명함 다 이렇게 보통 정부 부처에서 하는 행사는 장관이 와서 뭐 축사나 이런 스피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장관 바쁘시니까 장차관들은 좀 바쁘셔서 잘 안 오고 보통은 뭐 이사관 정도, 차관보에 해당하시는 그 1급이죠. 1급 최고위 공무원 정도가 이제 오셔서 축사를 하시는데요. 그럼 이제 뭐 국장들도 오고 과장들도 오고 다 오니까요. 관료 사회가 그래서 그럼 이제 민간 기업에서 뭐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국토교통부나 기재부 공무원들하고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또 식사도 하고 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저는 이제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공공기관에 있어서 기재부나 국토교통부 일을 도와서 이제 회의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참 저도 사실은 이제 동원되는 거죠. 공공기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동원이 되는 건데 상당히 좀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사례는 물론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공공기관과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뭐 그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데요. 이제 암묵적인 프레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관료들 사이에서의 경쟁도 부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뭐 한국 사례는 당연히 아니고요. 뇌물을 조금만 받고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쪽 공무원한테 가면 뭐 한 5만 원 줘야 되는데 나한테 오면 10,000원만 받고 내가 처리해주겠다. 만약에 이런 공무원이 등장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공무원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어떤 하이어라키가 공무원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위에 사무관이 있고 사무관 위에 뭐 서기관, 과장이 있고 과장 위에 또 부장이 있고 부의사관, 뭐 국실장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정 절차가 이렇게 하이어러키를 갖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죠. 주사가 결정하지 못하고 사무관이 결정해야 되고 사무관이 결정하지 못하면 이제 과장이 결정해야 되고 과장이 결정하지 못하면 이제 국실장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뇌물 경쟁이 치열해져서 뇌물의 크기는 줄어들고 부패의 정도도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정치적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기소 독점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기소 독점.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검찰들입니다. 그래서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 알약. 조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각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수사의 주체, 뭐 공수처는 사실 이제 고위 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거니까요. 공수처 말고 또 다른 어떤 수사기관, 검찰과 비슷한 수사기관이 존재해서
기소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경쟁적으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처 기소하지 못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이쪽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제 기소를 하는 형태, 그 기소 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초구에 사는데 서초 경찰서의 문제가 좀 많이 최근에 대두가 됐습니다.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서초 경찰서장은 이건 서초 여러분 뭐 노원구에 사시면 노원 경찰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노원 경찰서장은 노원구의 주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경찰청장의 눈치를 보고요. 경찰청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서초경찰서든 노원경찰서장이든 사실 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치안, 그 다음에 뭐 민생 안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서초경찰서장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그것들을 잘하면 자신도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잘하면 집권 여당으로부터 의석을 하나, 국회의원 자리를 하나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구청장을 뽑을 때 구청장이랑 사실 서장이랑 이해관계가 상충된단 말이에요. 구청장은 그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뭔가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챙겨야 되는데 서장은 경찰서장은 사실 구청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이해관계를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그냥 보안관 같은 걸 한 사람 뽑는 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지역구 내에서 그냥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지역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서초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를 하겠죠. 그럼 이제 뭐 자치보안관이 존재해서 보안관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에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니까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주민세도 내죠. 뭐 종부세도 내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재산세도 내고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 중에 이제 일부를 그 지역의 보안관 이런 치안센터를 유지하는 데 투입을 하게 되면 나름 그 지역 경찰들 확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 서초경찰서가 뭐 자기 경찰청장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면서 혹은 뭐 다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보안관들은 이제 자기 재선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보안관 하고 싶으면은 잘 해야 되니까 지역 주민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순수하게 이제 지역 주민들만 의식을 하겠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럼 이제 이 지역구 내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관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이걸 이제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하겠죠. 그럼 뭐 마찬가지로 보안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별도로. 그럼 이제 수사기관, 자체적인 수사기관이 존재해서 여기서 또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범죄 혐의. 서초경찰서에서 미처 수사하지 못했던 범죄 혐의를 찾아서 그럼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실제로 제가 뭐 용의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단순화를 통해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부패가 줄어드는 상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패와의 전쟁에서 성공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엄격히 시행될 경우에 이제 부패가 줄어들 수 있는데 제도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계속해서 뭐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해서 부패가 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뭔가 시스템을 개선해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시민 의식도 높아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 사례를 보면요. 제도가 빈약하거나 제도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 경우 하나 보시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과거에 구소련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비교적 90년대입니다. 90년대에 이제 러시아에도 마피아가 있어요.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위해서 경찰들한테 더 좋은 무기를 구입을 해서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그 무기들을 돈을 받고 이제 마피아에게 판매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뉴스 토픽이 됐던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도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례는 지금 한국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뭔가 더 뭐 재정을 투입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식, 국민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 이제 부패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는 경제 성장에 해로운가? 이제 효율적인 부패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효율적인 부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누가 뇌물을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뇌물로부터 뭔가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과 정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더 많은 뇌물을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불 용의가 높다는 뜻은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얻게 되는 편익과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편익과 지불 용의 금액하고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료주의가 지나치고 너무너무 지나치고요. 레드 테이프라고 부르죠. 너무 지나치고 그래서 업무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뇌물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기능, 그러한 기능을 뇌물이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공무원 조직이 경직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뭔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괴롭힌다든가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든가 뭐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2년씩 기다려야 된다든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새로운 그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뭐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대체로 안전하단 말이에요. 제품이 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그 심사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몇 달씩 붙잡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 만일 그러한 제품으로부터 상당한 편익을 기업이 누릴 수 있다면 그 프로세스를 단축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도 있을 거예요. 보시죠. 지불 용의 같은 경우 인허가권과 정부 계약이 모두 뇌물에 의해 배분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가장 많은 뇌물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지불 용의 금액이 높은, 그러니까 그로부터 얻는 편익이 가장 높은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에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게 수량이고 이게 가격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수요 곡선상에서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냐면 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가장 높은 뇌물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사람한테 그걸 순차적으로 판매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권과 정부 계약을 지불 용의 금액이 가장 높은 기업한테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많은 편익을 얻고 혹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혹은 가장 높은 편익을 얻게 되는 기업들에게 인허가권이 돌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자원 배분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24시간, 48시간 동안 정부청사,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기업한테 인허가권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인허가권을 배부를 하는데 랜덤하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혹은 그 돈을 받고 이제 인허가권을 사실 판매하는 것이죠. 뭐 여기서 뇌물이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돈을 받고 인허가권을 판매한다면 그렇다면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기업한테 인허가권을 판매하는 것이 밤새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기업한테 판매하는 것이나 혹은 랜덤하게 추첨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높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뇌물과 같은 부패로 인해서 기업의 잠재적 이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제 기업들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혹은 기업가들의 의사결정이 이제 왜곡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라고 규정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규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기업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고용 규모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생산 설비도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고용 규모가 몇백 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상당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 진입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상당한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고용 규모가 일정 수준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고용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하지 않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심해진다면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은닉하는 인포멀 섹터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활동을 할 때 공공부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그런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회수 불가능한 기본적인 자본 투자는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공장을 증축한다, 공장을 신축한다든가 혹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이걸 유동화할 수 있는 자본 설비 투자를 죄송합니다. 자본 설비 투자를 회피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기업들이 어떠한 경제 활동을 대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부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기업들 이외에 그러한 커넥션이 없는 민간 기업들은 대체로 이런 그 회수가 불가능한 이 리버서블한 자본 투자를 대체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지불해야 되는 뇌물 금액과 회수 불가능한 자본 투자 사이에는 이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뇌물 금액 줘야 되는 뇌물 금액이 클수록 혹은 그 국가의 어떤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국가에서 기업들이 이제 회수 불가능한 자본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인프라 투자도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은 잠재적 기업가들을 이제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겠죠. 기업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엔트레프레니어십, 기업가 정신 혹은 여러 가지 탤런트들이 있을 텐데 자신의 이제 탤런트를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뇌물을 받거나 혹은 라이센스를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라이센스 배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자신에게 더 좋다고 한다면 기업 활동을 하는 대신에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이 되는 것보다 공무원이 되어서 뇌물을 받는 것이 더 높은 소득을 이제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되려고 하겠죠. 이제 파키스탄 정경유착 기업의 사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업가가 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치인 혹은 공무원이 된 다음에 나중에 승진을 해서 정치인 같은 경우에 유력한 정치인이 된 다음에 공무원의 경우에 고위 공무원이 된 다음 승진을 한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가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기업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나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지션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후에 기업의 로비를 목적으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커럽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6월 7일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이제 정경유착의 어떤 금전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얼마만큼 될까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의 사례이긴 한데요. 시간이 된다면 좀 여러분 자유롭게 시험 준비하시면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강의 들으실 수 있으시다면 그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컬옵션에 대한 8가지 퀘스천 여기까지가 기말 시험 범위입니다.